추기경의 참패. 온 도시를 술렁이게 하던 큰 무도회가 그날 열리기로 되어 있었다. 그 무도회는 파리 도시 당국이 왕과 왕비를 위해 열게 된 것이고 시청의 무도회장에서 열렸다. 초대받은 사람들은 화려한 옷을 차려입고 서로 자신의 우아함을 뽐냈다. 저녁 무렵 모든 연회 준비가 끝나고 색색의 횃불들이 루브르 궁에서부터 시청까지 길게 늘어서서 왕과 왕비를 기다리고 있었다. 왕이 먼저 도착했다. 모든 사람들이 정중히 왕에게 경의를 표했다. 왕비는 조금 늦게 왔는데 수많은 군중을 보자 얼굴색이 하얗게 변하여 피곤해 보였다. 조금 전까지 기분이 최고였던 왕의 안색도 왕비를 보자 서서히 바뀌었다. 한편 추기경은 미리와 별실에 있었다. 그 건물에는 이 세 사람을 위한 별실이 각각 마련되어 있었다. 그곳에서 그들은 그날 무도회에 입고 나갈 옷을 골라 갈아입을 수 있었다. 별실로 가기 전에 왕과 왕비가 서로 만났다. 왕은 무척 화가 나 있었다. 부인! 왕은 주변의 사람들을 아랑곳하지 않고 큰 소리로 왕비를 불렀다. 오늘 무도회에 내가 선물한 다이아몬드를 걸고 나오라고 내가 분명히 말하지 않았소.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가 뭐요? 두 사람 다 무척 흥분한 상태였다. 그들은 지금 어디에 있는지도 잊은 채 서로 겨루듯이 마주보고 있었다. 그 침묵을 먼저 깬 사람은 왕비였다. 폐하께서는 지금 제가 이 무도회에 다이아몬드를 걸치고 나오지 않았다고 나무라십니다. 전 단지 저를 둘러싸고 있는 많은 사람 속에서 그걸 잃어버릴까봐 걱정이었답니다. 저의 이런 걱정을 몰라주시고 폐하께서 원하신다면 왕궁으로 사람을 보내어 그것을 즉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여왕은 자신의 표정을 감추고 고개를 숙였다. 왕은 갑자기 걱정스러워졌다. 혹시 자신의 주변에 무슨 커다란 음모가 도사리고 있고 자신은 그것도 모른 채 꼭두각시 노릇을 하는 것은 아닐까 생각했다. 잠시 후 왕은 사냥복을 입고 다시 나타났다. 그의 의상은 정말 멋있었다. 추기경도 스페인 기사의 복장을 하고 나타나더니 보석 상자를 하나 손에 들고 왕 곁으로 다가갔다. 추기경이 말했다. 폐하, 왕비께서 다이아몬드를 걸고 나오시면 폐하의 눈으로 직접 확인해 보십시오. 아마도 다이아몬드가 12개가 아니라 10개일지도 모릅니다. 그럴 경우 여기 나머지 2개의 다이아몬드가 있으니 이것을 왕비님께 보여드리고 어찌된 영문인지 설명을 해달라고 하십시오. 왕은 그 보석 상자를 손에 들고 점점 더 화가 나기 시작했다. 그때 마침 무도회의 의식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왕비에게 달려가 그 이상하고 알 수 없는 이야기의 진실을 확인할 수가 없었다. 춤이 시작되었다. 왕은 시장 부인에게 다가가 춤을 청하고 다른 사람들도 짝을 맞춰 춤추기 시작했다. 춤을 추며 왕이 왕비 곁을 스치게 될 때마다 눈을 똑바로 뜨고 바라보았다. 하지만 그 반짝이는 보석의 수를 세는 것은 그리 쉽지 않았다. 드디어 춤이 끝나고 왕은 궁정 사람들에게 자유롭게 즐기라고 전한 다음 곧장 왕비에게 달려갔다. 부인, 아마 다이아몬드 2개가 모자란 것 같소. 당신 목걸이에 여기 2개의 다이아몬드를 합쳐 12개가 되면 더욱 빛날 것이오. 나는 내가 선물했던 그대로 12개였으면 좋겠소. 왕은 추기경이 건네주었던 2개의 다이아몬드를 그녀에게 보였다. 이때 왕비의 얼굴에 승리의 미소가 가득했다. 왕비는 도대체 무슨 이야기인지 모르겠다는 듯이 2개의 다이아몬드를 바라보았다. 다음 순간 왕은 그녀의 목걸이에
분명히 12개의 다이아몬드가 반짝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왕은 어떻게 된 영문인지를 몰라 괜스레 딴청을 피웠다. 그때 사건의 주동자인 추기경이 옆에 나타났다. 추기경은 술수가 능한 사람이라 어떻게 이 위기를 넘겨야 하는지도 잘 알고 있었다. 왕비에게 허리 굽혀 절을 하고는 왕에게 말했다. 폐하, 이상할 것 하나도 없습니다. 오래전부터 저는 여왕 폐하께 이 2개의 다이아몬드를 드리고 싶었지만 그럴 용기가 없었는지라 이런 방법을 쓴 것입니다. 제가 드리면 받기를 거절하실 것이고 왕께서 직접 드리면 좋으실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추기경의 이 교활한 설명에 단순하고 변덕스러운 왕은 금세 수긍을 했다. 한편 왕비는 승리감에 더불어 묘한 감정을 담은 시선으로 추기경을 바라보았다. 그녀가 웃으며 말했다. 이 2개의 다이아몬드는 제게 정말 소중합니다. 추기경, 이걸 위해 많은 대가를 지불하셨겠군요. 이렇게 몇 마디 대화로 싸움은 끝이 났다. 한편 달타냥은 비록 곁에서 이 승리를 맛보지는 못했지만 그 결과를 쉽게 상상할 수 있었고 진심으로 기뻐했다. 이를 위해 자신이 치러야 했던 모든 고생과 역경은 이미 잊은 지 오래였다. 왕비는 달타냥을 잊지 않았다. 베일에 가린 그림자가 달타냥에게 다가와 따라오라는 손짓을 했다. 달타냥은 한순간도 주저하지 않았다. 몇 가지 의심이 들기는 했지만 다른 한편으론 코스탄차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그는 그 비밀스러운 안내를 받으며 어느 작은 방으로 들어섰다. 그곳에 그는 혼자 남겨졌다. 잠시 후 커튼이 움직이고 손 하나가 아주 천천히 그에게 내밀어졌다. 그는 손을 잡고 무한한 존경을 담아 키스를 했다. 그리고 그 손은 커튼 사이로 다시 사라졌다. 달타냥의 손에는 굉장히 값진 보석 반지가 남아 있었다. 베일에 가려진 사람이 다시 나타났고 코스탄차가 낮은 목소리로 집에 가면 편지를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달타냥은 궁을 벗어났다. 지키지 못한 약속. 달타냥의 집에는 충직한 아이인 플랑케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편지도 한 장 있었다. 그 짧은 편지에는 다음 날 저녁 생클로드의 어느 외딴 집에서 만나자는 약속이 적혀 있었다. 서명은 C와 B라는 머리 글자로 되어 있었다. 달타냥은 그것이 코스탄차 보나시오의 약자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었다. 여러 가지 감정이 뒤섞인 가운데 달타냥은 침대에 쓰러져서 깊은 잠에 떨어졌다. 다음 날 자리에서 일어난 달타냥은 너무나 상쾌한 기분이었다. 길에서 헤어져 아직 찾지 못한 삼총사에 대한 걱정도 그의 이런 기분을 망치지는 않았다. 그는 착한 플랑케에게 말들을 준비시키라고 일렀다. 그 말들은 버킹엄 공작이 선물한 것이었다. 트레빌 대장에게 가려고 집을 막 나서자 갑자기 보나시오가 나타나 그를 막아세웠다. 그 2사람이 솔직한 대화를 나누기엔 그동안 너무 많은 일들이 일어났다. 달타냥은 그를 경계하고 있었고 보나시오는 추기경에 대한 충성심을 애써 감추면서 며칠 동안 왜 보이지 않았는지 물었다. 달타냥은 그에게 대충 얼버무리고 트레빌 저택에 도착했다. 트레빌 대장은 그간의 사건과 모험을 자세하게 듣고는 달타냥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다. 달타냥군, 방법은 하나뿐이네. 그것은 저들의 관심이 사라질 때까지 멀리 떠나 있는 것이네. 내 생각엔 여행 중에 흩어진 삼총사를 찾아 떠나는 걸세. 자네들이 다시 모이면 그때 모두 함께 파리로 돌아오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장님. 달타냥이 대답했다. 그러지 않아도 떠나려 했다. 그러나 그건 내일 아침 이유가 될 것이다. 그것까진 트레빌 대장에게 이야기하지 않았다. 달타냥은 다시 집으로 돌아왔다. 그때 플랑케는 그의 주인인 달타냥이 데리고 온 말들이 품종이 우수한 말이라는 사실에 흥분되어 있었다. 하지만 플랑케의 기쁨은 달타냥의 의기양양함과는 달랐다. 플랑케가 말했다. 주인님, 이 집의 주인을 믿으십니까? 그는 배신자의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걱정 말게. 그를 경계하며 절대 믿지 않을 걸세. 이제 만족하나? 플랑케는 잠시 후 다시 이렇게 물었다. 오늘 저녁 약속을 취소하시는 게 어떨까요? 플랑케는 그 이상한 편지와 보나시오의 등장이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분명했다. 하지만 달타냥의 생각을 바꾸지는 못했다. 저녁 7시, 도시의 어둠이 깔리기 시작할 무렵 달타냥과 플랑케는 생클로드 공원으로 향했다. 그들이 거의 목적지에 도착할 무렵 플랑케의 의심은 더욱 커졌다. 뭐지? 무슨 일이야? 달타냥이 놀라서 물었다. 주인님, 지금처럼 마음이 안 내킨 적이 없습니다. 함정 같아요. 더 이상 가고 싶지 않습니다. 대신 여기 숨어서 주인님이 원할 때까지 기다리게 해 주십시오. 제발 이 일에 저를 끌어들이지 마세요. 달타냥은 화가 나긴 했지만 그의 말이 틀리지는 않았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플랑케를 그곳에 혼자 남겨두고는 혼자서 약속 장소로 걸어갔다. 그곳은 멀지 않았다. 편지에 쓰인 주소대로 찾아간 달타냥은 약속 시간인 7시가 되기를 기다렸다. 그러나 약속 시간이 지나도 그 집 주변은 너무나 조용했다. 날씨는 추웠고 사방엔 짙은 어둠이 깔려 있었다. 달타냥은 뼛속까지 스며드는 냉기를 느끼며 기괴한 분위기에 몸을 떨었다. 집안에는 아무런 움직임도 없어 폐가처럼 느껴졌다. 그 집 앞에는 큰 나무가 한 그루 서 있었다. 그 나무의 가지가 2층 창문께로 뻗어 있었다. 그 집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을 발견한 것이다. 달타냥은 쉽게 나무를 타고 올라가서 방 안을 둘러보았다. 세상에. 그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너무나 처참했다. 모든 것이 부서지고 넘어져 폐허를 연상시켰다. 달타냥은 한참을 그렇게 매달려 바라만 보고 있다가 깨달았다. 약속을 알고 있는 누군가가 그보다 먼저 와서 그의 계획을 방해하고 코스탄차를 납치해 간 것이다. 어쩌면 죽였을지도 모른다. 그는 땅으로 뛰어내렸다. 그가 받은 충격으로 그는 너무나 괴롭고 화가 나서 무엇이라도 있으면 다 뒤흔들고 부셔버리고 싶은 심정이었다. 하지만 주변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침묵만이 감돌았다. 그런데 오직 한 오두막에서 한 줄기 빛이 새어나왔다. 달타냥은 그쪽으로 갔다. 문을 열어준 노인은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았다. 그 노인은 달타냥의 절망스러운 모습이 불쌍해 보였던지 이야기를 시작했다. 그의 이야기를 듣자 하니 달타냥이 예상했던 일이 벌어졌던 것이다. 노인은 무장한 병사 한 떼거리가 그 집으로 쳐들어가선 누군가 한 사람에게 재갈을 물린 채 끌고 나와 어디론가 데리고 갔다고 했다. 노인은 그 병사들이 누구였는지 모르는 것 같았다. 병사들은 그 집에 들어가기 전에 그 집에 누가 있는지 확인했으며 그중 한 사람이 창밖에 서서 집안을 들여다보며 그녀다 라고 소리쳤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 병사들에게 명령을 내린 사람은 키가 크고 몸집이 호리호리했으며 갈색머리라고 덧붙였다. 달타냥은 그가 누구인지 쉽게 짐작할 수 있었다.
바로 무왕의 사나이였다. 그리하여 코스탄차는 다시 한번 납치된 것이다. 달탄행이 찾아내 복수를 하고 싶어 하던 자가 한 짓이었다. 방어할 힘이 없는 여자를, 달탄행에겐 소중한 여자를 말이다. 동시에 그자는 왕비가 믿고 있는 사람을 제거한 것이다. 달탄양의 마음은 슬펐고 무엇보다도 졌다는 굴욕감으로 참을 수 없이 괴로웠다. 잃어버린 친구들을 찾아. 달탄양이 집으로 돌아와 먼 길을 떠날 준비를 하고 있을 때 보나시오가 찾아왔다. 솔직히 그와 말하고 싶지 않았지만 그가 달탄양에게 말을 걸었다. 내가 보기에 당신은 습관이 많이 바뀐 것 같소이다. 아침 7시면 일어나던데 오늘은 자고 있더군요. 그리고 달탄양, 지난밤 무슨 일이 있었소? 당신의 장화가 그걸 말해주는군요. 달탄양은 자신의 장화를 살펴보곤 보나시오의 장화를 바라보았다. 내 장화를 깨끗하게 닦아야겠군요. 하지만 당신의 장화에도 흙이 많이 묻어 있군요. 지난밤 어디 가셨소? 달탄양의 머릿속에 문득 의심이 일기 시작했다. 코스탄차를 납치하는데 보나시오가 직접 끼어들었을지도 모를 일이었다. 보나시오는 한참 말이 없다가 설명하기 시작했다. 난 어제 내 일을 도와줄 한 여자를 찾기 위해 생망드에 갔었소. 길이 워낙 진흙투성이라 장화가 더러워졌지만 아직 장화를 닦을 새가 없었소. 생망드는 코스탄차가 사라진 곳과는 정반대 방향이었다. 그의 이런 말이 오히려 달탄양의 의심을 굳게 했다. 보나시오는 그의 젊고 아름다운 아내가 어디로 옮겨졌는지 알 것이다. 달탄양은 자신의 의심을 확인해 보기로 했다. 그는 상냥하게 말했다. 물 한 잔 마시러 당신 집에 잠깐 들어가도 되겠소? 목이 몹시 마르군요. 대답을 들을 새도 없이 그는 집 안으로 성큼 들어가 주위를 재빨리 살펴보았다. 침대는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보나시오가 지난밤 그 침대에서 자지 않았다는 증거였다. 아마도 그는 조금 전에 돌아왔을 것이다. 모든 것이 분명했다. 그는 그의 아내를 납치하여 숨겨놓기로 한 곳까지 갔다 왔을 것이다. 아니면 그 중간까지라도 동행했을 것이다. 달탄양은 물잔을 내려놓고 인사를 한 후 태연하게 그의 집을 나왔다. 달탄양이 자신의 방으로 올라와 보니 충직한 하인 플랑케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주인님, 문제가 또 생겼습니다. 추기경의 근위대장인 카보이스 경이 주인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나를 체포하러 왔는가? 아마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그는 추기경의 명령으로 주인님을 왕궁으로 데려가기 위해 왔다고 하더군요. 자네는 뭐라고 대답했지? 주인님이 트로이에 계시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플랑케, 자네는 역시 똑똑해. 준비하게, 곧 출발이네. 어디로 갑니까? 삼총사를 찾으러 간다네. 내가 아토스, 포르토스, 아라미스가 어디 있는지 알고 싶어 하는 만큼 자네도 자네의 친구 그리모드, 모스케통, 그리고 바진이 궁금할 걸세. 그렇습니다, 주인님. 그럼 준비를 철저히 하게. 나는 데사르트 경의 저택에서 기다리지. 달탄양은 혹시나 새로운 소식이 없을까 하고 새 친구의 집으로 갔다. 그러나 그가 발견한 것은 아라미스에게 온 편지 한 통뿐이었다. 그는 편지를 주머니에 넣고 데사르트 경의 저택으로 향했다.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던 플랑케를 만나 두 사람은 여행길에 올랐다. 달탄양은 버킹엄 공작이 준 말들도 함께 데려갔다. 그의 새 친구를 위한 것이었다.
샹틀리에 도착해 한 여관 앞에 이르렀다. 그곳은 포르토스가 결투를 했던 곳이었다. 그들은 먼 길을 달려온 터라 비록 포르토스가 그곳에 있지 않다 하더라도 하룻밤 묵기로 결정했다. 그는 여관 주인에게 좋은 포도주를 곁들인 점심을 차려달라고 했다. 주인은 달타냥을 높은 귀족으로 알고 자신이 직접 음식을 차려왔다. 달타냥은 그에게 바로 이 여관에서 며칠 전 결투를 했던 한 총사를 기억하는지 물어보았다. 기억합니다. 기억해요. 당신이 말하는 사람은 포르토스 씨가 아닌가요? 맞았소. 그가 다쳤는지 말해주겠소? 예, 많이 다쳤죠. 여행을 계속할 수 없을 정도였으니까요. 그분은 아직 여기 계십니다요. 우리에게 얼마나 행운인지 그렇게 높으신 귀족을 모시다니. 다만 주인은 잠시 망설였다. 지금 우리는 곤란한 입장이 되었답니다. 왜냐하면 포르토스 씨가 내야 할 돈이 많이 밀려 있거든요. 걱정 마시오. 난 그의 친구요. 내가 보상해 드리리다. 정말 고맙습니다. 포르토스 씨가 도박을 하려고 저에게 큰 돈을 빌려갔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그를 치료해준 의사가 와선 앞으로 포르토스 씨가 돈을 내지 않으면 내게서 받겠다고 하더군요. 그러니까 의사가 필요할 정도요? 예, 그렇습니다. 의사가 그러는데 당신의 친구는 그의 튼튼한 체력 덕분에 살았다고 하더군요. 그 싸움을 본대로 말해주겠소? 예, 나리. 저는 그때 모든 걸 볼 수 있는 곳에 숨어 있었습죠. 두 사람이 서로 겨루고 있다가 갑자기 포르토스 씨가 균형을 잃고 넘어졌어요. 다른 한 사람이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포르토스 씨의 가슴을 엄지손가락 3배만큼 깊이 찔렀습니다. 그러고는 포르토스 씨가 진 것을 인정했습니다. 그러자 그 상대자는 그에게 이름을 대라 했고 그가 자기가 찾던 달타냥이 아니라는 걸 알곤 그를 부축해서 나에게 데리고 왔습니다. 그 뒤에 그는 말을 타고 떠났습니다. 그렇다면 달타냥이라는 사람에게 개인적인 복수를 하려고 했던 것일까? 분명히 그랬던 것 같습니다. 내가 알고 싶었던 것이 바로 그것이네. 포르토스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1호실에 있습니다. 여기서 제일 좋은 방이죠. 그분이 없었다면 그동안 아주 많은 손님을 받았을 텐데요. 내 친구의 밀린 방값에 대해선 걱정하지 마시오. 고맙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청이 있습니다. 제가 말한 것을 누구에게도 말하지 마십시오. 포르토스 씨는 결투에서 진 것을 당신이 알기를 원치 않을 겁니다. 달타냥은 주인에게 그렇게 하기로 하고 2층으로 올라갔다. 가장 큰 문에 1이라고 적혀 있었다. 그는 가볍게 노크를 하고 들어갔다. 포르토스는 소파에 길게 누워 하인 모스케통과 주사위 놀이를 하고 있었다. 꼬챙이에는 참새구이가 구워져 있었고 냄비 2개에는 맛있는 닭고기 냄새가 풍기고 있었다. 여기저기 빈 병들이 널려 있었고 한 구석에는 아직 따지 않은 병들도 있었다. 달타냥이 들어오는 것을 보자 포르토스는 무척 기뻐했다. 그 사이 모스케통은 냄비에 끓고 있는 것을 살피기 위해 일어났다. 정말 잘 왔네. 내가 몸을 일으킬 수 없어 유감이네만. 그런데 포르토스는 잠깐 말을 멈추었다가 다시 이었다. 자네는 내게 일어난 일을 이미 알고 있는가? 아니, 모른다네. 달타냥은 이미 준비된 대답을 했다. 주인장이 아무 말도 안 하던가? 그와 말 한마디 나누지 않았는걸. 당신이 어느 방에 있느냐고만 물었다네. 이 말에 포르토스는 무척 안도했다. 포르토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얘기해 주겠나?
당장 말해주지. 난 온 힘을 다해서 그에게 덤벼들었지. 나는 그를 3번 찔렀네. 그러나 미끄러져서 그만 무릎이 부러졌지 뭔가. 운이 없었군. 정말 그렇다네. 나의 불행이 그에겐 행운이었지. 내가 미끄러지지만 않았다면 그 녀석을 죽일 수 있었을 걸세. 그래서 이렇게 침대에 누워있는 신세가 되었구먼. 자네가 여기 남아있게 된 건 안타까운 일일세. 만약 트레빌 대장님이 이 사실을 아신다면 당장 파리로 옮기라고 하셨을 걸세. 이곳의 생활은 무척 지루할 것 같네. 나도 역시 얼마간 그런 생각을 했다네. 그런데 지겹다는 이유로 나는 큰 잘못을 저질렀지 뭔가. 자네가 나에게 준 돈이 내 주머니에 있었지. 나는 한 귀족을 내 방으로 초대해서 주사위 놀이를 했다네. 그는 무척 교활한 사람으로 속임수를 쓰는 것 같았네. 지금도 어떻게 된 건진 잘 모르겠지만 난 계속 돈을 잃었다네. 이젠 타고 다니던 말까지 사라지고 말았지. 달타냥은 음식에 담긴 냄비와 병들을 가리키며 말했다. 보아하니 주인장이 자네를 극진히 대접했나 보네. 글쎄, 그런 얘기는 안 하는 게 낫겠네. 며칠 전 주인장이 이 방으로 올라와 돈을 계산해 달라고 하길래 그를 강제로 내려보냈었다네. 나는 여기 갇혀 있는 거나 다름없네. 자상한 모스케통이 주변에서 먹을 것을 구해와 하루하루 근근히 살고 있다네. 참, 모스케통. 그는 하인을 보고 말했다. 거기 있는 음식들을 잘 차려보게. 손님이 오시지 않았는가? 그럼 포도주는 어떻게 된 거지? 달타냥이 물었다. 주인장 것이지. 하지만 그는 눈치채지 못했네. 그건 모두 모스케통에게 물어보게. 그러자 모스케통이 자세하게 설명하기 시작했다. 그건 조금만 수완을 발휘하면 될 일이죠. 포르토스 주인님의 돈이 다 떨어지고 나서 저는 포도주 저장 창고를 뒤져보려고 했죠. 그런데 주인장은 그 열쇠를 항상 주머니에 넣고 다니더군요. 그래서 저는 다른 방법을 생각해냈죠. 그 창고에 작은 구멍이 하나 나 있는 걸 발견한 겁니다. 그 구멍을 통해서 포도주를 얻어낼 수 있었답니다. 이제 점심이 다 준비되었습니다. 포도주를 몇 병 따겠습니다. 맛있는 포도주를 맛볼 좋은 기회입니다. 고맙네. 하지만 조금 전에 점심을 먹었네. 그러자 포르토스가 말했다. 모스케통, 그러면 우리 2사람분 식탁만 차리게. 그 사이 손님은 그동안 있었던 일을 얘기할 테니까. 포르토스와 모스케통은 냄비와 꼬챙이에 요리된 것 모두를 맛있게 먹어치웠다. 그 사이 달타냥이 말했다. 아라미스는 다쳐서 크레베코에 머물러 있고 아토스는 아미행에서 가짜 돈을 썼다는 혐의를 받고 체포하러 온 3명의 근위대와 싸웠을 것이다. 그리고 자신은 영국 땅을 밟기 전에 발터 백작이라는 사람을 다치게 할 수밖에 없었던 사연을 이야기했다. 달타냥은 런던으로 가야만 했던 이유에 대해서는 조심스럽게 피해갔다. 다만 네필의 말을 선물로 받아왔다는 부분까지만 이야기했다. 그중 한 마리는 자신을 위해서, 나머지는 삼총사를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포르토스가 가지게 될 말은 이미 마구간에 메어져 있었다. 그때 플랑케가 달타냥에게 찾아와서 말들이 푹 쉬었으니 곧 움직인다면 클레르몬까지 오늘 안에 갈 수 있다고 보고했다. 달타냥은 일어서며 말했다. 다른 동료들의 소식도 궁금하고 또한 이번 여행은 동료들의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칼라이스까지 가야 하는 긴 여정이 될 것이므로 서둘러야 한다고 했다. 일주일 후 이곳에 다시 들르게 될 것세. 포르토스, 자네가 그때까지도 이곳에 있으면 함께 파리로 돌아가세나. 고맙네. 이 상처로는 그 전에 떠나기는 어려울 것 같네.
게다가 내가 지불해야 할 돈이 올 때까지 여기 있을 수밖에 없다네. 달타냥은 이제 포르토스가 그렇게 천하태평으로 말하는 것에 어느 정도 익숙해져 있었다. 혹시 그는 재산이 많을지도 모르고 상류층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을지도 모른다. 달타냥은 그의 말에 그리 신경 쓰지 않고 방을 나오면서 빠른 쾌유를 빈다고 말했다. 모스케통에겐 주인을 잘 보살피라 당부하곤 주인에게 포르토스에 밀린 방값을 주었다. 그리고 플랑케와 함께 그곳을 나왔다. 아토스의 가슴 아픈 기억. 그 다음 목적지는 크레베코 마을이었다. 그곳 여관에 아라미스가 머물러 있었던 것이다. 여관을 발견하자 달타냥은 말에서 내렸다. 주인 여자에게 모자를 벗으며 인사를 하고 나서 물었다. 부인, 얼마 전에 이곳에 묵었던 제 친구의 소식을 알려주실 수 있겠습니까? 잘생겼으며 24살 정도로 보이는 분 말씀이신가요? 맞습니다. 아직 여기 계세요. 그 방을 알려주시겠습니까? 미안합니다만 그 방에 올라가실 수 없습니다. 달타냥은 깜짝 놀랐다. 그가 많이 아프다는 말씀이십니까? 아니요. 건강 상태는 아주 좋아요. 하지만 그분은 앓고 있는 동안 자신의 진정한 소명은 수도사의 길이라는 걸 깨달았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그분께 꼭 말씀드려야 할 중요한 문제가 생겼다면 3층으로 가보세요. 5호실이라고 쓰인 방입니다. 달타냥은 한달음에 층계를 올랐다. 문 앞에 그의 하인 바진이 서 있었다. 바진이 문을 가로막고 서서 달타냥에게 말했다. 주인님은 지금 그분의 영혼을 어지럽히는 중요한 문제들을 풀려고 애쓰고 계십니다. 그러니 평범한 인간들의 문제로 그분을 방해하는 것은 큰 잘못입니다. 달타냥은 말없이 바진을 밀치고 문을 연 후 방으로 성큼 들어갔다. 달타냥. 아라미스는 천사 같은 얼굴로 그에게 인사를 했다. 자네를 보니 무척 기쁘군. 내가 자네를 방해했을까봐 걱정은 되지만 나도 사실 반갑다네. 그런 걱정은 말게. 난 정말로 자네를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볼 수 있게 되어 정말 행복하네. 아라미스는 잠시 뜸을 들이더니 웃으며 이야기했다. 달타냥, 나는 늘 나에게 벌어지는 일들 속에서 나 자신을 시험해보곤 했네. 그리고 나는 정신적인 세계에 빠져들기로 결심했네. 몇 번 자네에게 얘기한 적이 있지 않은가? 어려운 얘기는 나중에 하세, 아라미스. 아침 10시부터 아무것도 먹지 못했네. 난 지금 몹시 배가 고프다네. 미안하네. 당장 점심을 준비하라고 이르겠네. 하지만 난 고기를 먹을 수 없다네. 그리고 친구들이 먹는 것도 허락할 수가 없네. 그러니 기름으로 양념한 야채로 만족해야 할 걸세. 자네를 위해서는 특별히 계란을 얹어줌세. 내가 원하는 건 그런 게 아닐세. 하지만 자네의 배려는 기꺼이 받아들이겠네. 달타냥은 잠시 침묵한 후 말을 이었다. 왜 그런 삶을 원하는가? 고독과 침묵과 참선 속에 자네를 희생하겠다니. 하지만 자네가 다시 총사복을 입고 우리의 책임인 왕과 왕비 그리고 프랑스를 지키겠다는 걸 결심한다면 그런 것은 금세 다 잊혀질 것이네. 우리는 당신 같은 친구가 정말 필요하다네. 이 편지 속에 들어있는 소식이 궁금하지 않다곤 하지 않겠지? 이 편지를 가져와야 할지 망설이긴 했지만 말일세. 내게 온 편지인가? 그렇다네. 이곳에 오기 전에 자네 집에 들러 가지고 왔네. 누구에게서 온 건지 짐작이 안 가는걸.
달타냥은 편지를 주머니에서 꺼내 아라미스에게 주었다. 편지를 읽고 난 아라미스의 얼굴이 환해졌다. 친구들, 궁정의 사건들, 무도회의 화려함, 결투에서 부딪히는 칼날의 번뜩임, 그를 둘러싼 모든 것들이 그의 리듬을 되찾아 주었다. 아라미스는 원래 그의 모습대로 씩씩한 청년으로 세상을 정복하러 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러고는 달타냥을 껴안고 방 한가운데서 춤을 추며 기뻐했다. 그러는 사이 신중하고 꼼꼼한 바진이 야채 그릇을 들고 나타났다. 이제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네. 아라미스가 타이르듯 말했다. 야채 대신 통통한 찜닭과 토끼고기, 그리고 포도주를 가져오게. 바지는 갑작스런 주인의 변화를 넋이 나간 듯이 바라보았다. 그는 너무나 놀라 들고 있던 야채 그릇을 떨어뜨리고 멍하니 서 있었다. 달타냥은 파리의 최근 소식을 전해주었고 두 사람은 아토스가 어떻게 되었는지 궁금해했다. 그가 불행에서 빠져나왔기를 진심으로 바라네. 아라미스의 말이었다. 그는 누구에게도 진 적이 없는 검객이지 않은가. 하지만 상대가 수적으로 너무 많았다는 게 걱정이네. 빨리 떠나야 할 것 같네. 그의 소식이 궁금해서 견딜 수가 없네. 다음 날 달타냥은 아라미스와 작별 인사를 나눈 다음 플랑케와 함께 아미행으로 출발했다. 달타냥이 아토스가 가짜 돈으로 잡혀갔던 바로 그 여관 앞에 도착했을 땐 11시경이었다. 달타냥은 안으로 들어가 여관 주인에게 아토스가 어떻게 되었는지 이야기해 달라고 했다. 여관 주인은 얼굴이 하얗게 질리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사실 당신들이 오기 전날 경찰들이 와서 무서운 사기꾼이 돌아다니니 조심하라고 했지요. 그는 총사의 제복을 입고 하인도 몇 명 데리고 다닌다고 했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잔뜩 긴장하고 있는데 바로 당신의 친구가 나타난 겁니다. 나는 바로 그가 사기꾼일 거라 믿어 의심치 않았어요. 그래서 재빨리 경찰에 신고하고 나서 당신들을 서로 떨어진 끝방으로 안내했습니다. 그 다음은 당신도 이미 잘 알고 있는 일이니 말할 필요가 없겠지요. 당신들이 급히 서둘러 떠나는 것이 제가 당신들을 더욱 의심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아무튼 당신의 친구는 경찰 2명을 쏘았고 또 1명에게는 칼을 휘둘렀지요. 그 다음에 자신을 방어할 수 있는 곳을 찾더니만 바로 앞에 창고로 들어가 재빨리 문을 잠궜습니다. 그러고는 누구도 못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그 안에 있는 물건들을 모조리 문 앞에다 쌓기 시작했답니다. 우당탕거리는 소리를 듣고 알 수 있었죠. 경찰들은 그가 그곳을 빠져나오지 않을 거라고 판단하곤 모두 가버렸습니다. 알겠소. 당신은 그를 가두고 있어서 겁이 나는군요. 그러자 주인은 울듯이 말했다. 아니요. 그를 창고에 가두고 싶어하는 사람은 제가 아니라고요. 그가 스스로 들어갔어요. 정말이에요. 저는 그날 바로 경찰서로 찾아가서 그 유명한 사기꾼을 잡아놓았다고 말했어요. 그랬더니 그 경찰서장은 깜짝 놀라며 자신은 그를 체포하라고 명령한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오히려 저보고 다른 누군가와 짜고 그를 도망치게 하면 교수형에 처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번뜩 생각했습니다. 사람을 잘못 봤구나. 진짜 사기꾼은 아마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멀리 도망갔겠구나 하고 말입니다. 그럼 내 친구를 어떻게 했소? 제가 그 사람에게 저지른 잘못을 수습해야겠다고 생각했죠. 그는 한숨을 쉬었다. 경찰서장과 얘기를 하고 돌아오자마자 창고로 달려가 나의 실수였음을 열심히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내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내 말은 분명히 함정일 테니 맹세코 그곳에서 나오지 않을 거라고 하더군요. 저는 함정이 아니라고 설득했지요.
제가 왕이 근이 되인 총사를 체포하는 큰 실수를 저질렀다는 것을 깨달았으며 그 어떤 벌도 감수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당신 친구가 그 안에서 소리쳤습니다. 그럼 우선 나의 하인을 보내주시오. 그래서 당장 그의 하인 그리모드를 찾아 나섰지요. 그는 상처가 컸지만 그래도 창고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모드가 들어가고 다시 문이 굳게 닫혔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나의 친구 아토스는 어디 있어? 화난 목소리로 달타냥이 물었다. 지금까지 계속 그 창고에 있습니다. 당신 미친 것 아니오? 어찌 왕의 총사를 창고에 가두어둘 수가 있는가? 여관 주인은 감정이 복받쳤다. 그분이 창고에 있는 것은 제 탓이 아닙니다. 당신이 그를 나오도록만 해주신다면 저는 평생 은혜를 잊지 않을 겁니다. 그럼 자네는 그가 지금까지 계속 저 창고 안에 있었다는 걸 맹세할 수 있는가? 예, 맹세합니다. 저는 그 창고에 있는 물건들이 나만 아는 게 없을까봐 걱정입니다. 한쪽 구멍을 통해서 매일매일 빵과 고기를 전해주고 있습니다만 더는 해줄 수가 없어요. 하루는 그를 달래고 진정시키면서 문을 열라고 간곡히 말했죠. 그랬더니 아토스 씨와 그 하인이 총을 들고 위협했어요. 그래서 저는 곧 체념했습니다. 당신 친구가 그곳으로 들어가 문을 잠근 이후로 나와 내 아내에게는 더할 수 없이 괴로운 날들이 되었습니다. 포도주, 기름, 햄이 모두 그 창고 안에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찾아온 손님들을 그냥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대로 가다간 우리는 망합니다. 그제서야 달타냥은 일어나 주인과 플랑케를 데리고 창고로 다가갔다. 아토스는 누군가 다가오는 소리를 듣자 흥분하다 달타냥의 목소리를 알아듣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내 친구 달타냥인가? 그렇다네 아토스. 바로 날세. 그러자 아토스와 그의 하인은 문 앞에 쌓아두었던 물건을 치우고 문을 열었다. 창백한 얼굴의 아토스는 주위를 재빠르게 살폈다. 달타냥은 그를 덥석 끌어안았다. 아토스는 비틀거렸다. 아니, 자네도 다쳤는가? 달타냥이 걱정스레 물었다. 무슨 소린가? 난 단지 주인장네 포도주를 조금 마셨을 뿐이네. 난 아주 훌륭한 여관에 묵은 셈이지. 이제는 포도주를 한 150병 정도 먹어야 좀 취할 수 있을 것 같네. 여관 주인은 한숨을 내쉬었다. 신이시여, 만약 그 하인까지 술을 마셨으면 난 정말 빈털터리가 되고 말았네. 그리모드는 워낙 엄격한 사람이라 포도주를 병째 마시는 걸 싫어한다네. 그래서 그는 우아하게 통째로 마셨지. 아니, 창고를 한번 둘러보는 게 낫겠군. 문을 여는 게 좀 걱정은 되네만. 여관 주인은 창고로 뛰어들어갔다. 창고 안쪽에서 그리모드가 비틀거리고 있었다. 그는 어깨에 총을 메고 있었고 그의 옷은 노란 액체에 흠뻑 젖어 있었다. 주인은 그 냄새로 그것이 올리브 기름임을 알았다. 여관 주인의 눈앞에 절망스러운 광경이 펼쳐졌다. 아토스가 쌓아두었던 물건들 너머에 저장해 놓은 고기를 먹고 난 후 남은 뼈다귀가 널려 있었고 기름과 포도주가 썩어 질척이는 바닥 위엔 다 마신 병들이 둥둥 떠다녔다. 절망에 휩싸인 여관 주인이 그곳을 빠져나왔고 모두들 그 여관에서 가장 높은 방에 모여 앉았다. 여관 주인은 울먹이며 말했다. 저는 여관 주인이고 여러분들은 왕의 총사입니다. 하지만 이 피해는 저같이 보잘것없는 사람에겐 엄청난 것입니다. 이제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당신이 나를 울리는군. 아토스가 말했다. 60프랑이든 나의 가방을 어디에다 두었는가? 가짜 돈인 줄 알고 검사관에게 갖다 줬습니다.
그걸 다시 찾아서 자네가 갖도록 하게. 쉽지가 않아요. 검사관은 그 돈이 가짜인지 진짜인지 검사를 할 테고 그러려면 시간이 걸릴 겁니다. 그 문제는 검사관과 상의하게. 나는 더는 돈이 없다네. 그때 달타냥이 끼어들었다. 그럼 같이 생각을 해보세, 주인장. 아토스의 말은 어디다 두었는가? 그 말은 내 말들과 함께 마구간에 있죠. 그 말은 얼마나 하겠는가? 적어도 50프랑은 할 겁니다. 내가 보기엔 80프랑은 할 걸세. 그걸 가지고 더는 아무 말 마시게. 고맙네. 하지만 내 말을 주고 나면 난 어떻게 돌아가지? 아토스가 물었다. 걱정 말게, 친구. 다른 말이 있네. 그것도 좋은 말일세. 여관 주인과의 문제가 해결되고 그들만 남게 되었을 때 아토스가 그간의 사건들에 대해 달타냥에게 물었다. 그래서 아토스는 포르토스가 상처를 치료하고 있으며 아라미스가 총사 제복조차 벗을 생각을 했었다는 걸 알게 되었다. 콘스탄차에 관해서도 얘기를 했지만 아토스는 그 문제에 관해선 특별한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어떤 경우에도 그는 여자에 관한 이야기를 싫어했다. 그러더니 잠시 후 마치 혼잣말을 하듯 이야기했다. 잘 듣게, 달타냥. 한 여자가 무슨 일을 할 수 있는지 자네도 알아야 할 걸세. 내 고향에 귀족 출신의 한 소년이 있었지. 25살이 되면 그가 항상 꿈꾸어 오던 순수한 여자를 만나게 될 거라고 믿었다네. 그의 나이 25이 되자 정말 한 여자가 나타났고 그녀의 나이는 16이었지. 그녀는 천사보다 더 순수하고 깨끗했다네. 그녀는 귀족 청년이 살고 있는 성의 가까운 마을에서 오빠와 단둘이 살고 있었네. 그녀의 아름다움과 고결함에 그 지방 영주인 나의 친구가 푹 빠져버린 것이라네. 그래서 그녀가 비록 좋은 환경에 있지 않았지만 그녀와 결혼하기로 했다네. 결혼식을 한 지 얼마 안 된 어느 날 사냥을 나갔다 사고가 났다네. 신부인 그녀가 말에서 떨어진 것일세. 그래서 남편은 그녀를 구하려고 달려갔지. 그녀는 심하게 넘어졌다네. 그녀의 화려한 드레스가 잔뜩 뒤엉켜 거의 질식할 지경이었네. 그래서 남편은 그것을 급히 풀었지. 그러자 그녀의 어깨가 드러나게 되었네. 그때 그의 놀라움이란 그녀의 어깨엔 죄인이라는 표시에 불로 찢어 만든 문신이 있었네. 아주 교활하게 속은 사실을 알고 내 친구는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네. 그는 고통과 노여움에 휩싸여 눈에 보이는 게 없었네. 그는 기절한 그녀를 가까이에 있던 나무에 목을 매달고 말았다네. 그럼 자네의 친구는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지은 것이 아닌가? 달타냥은 그 충격적인 이야기에 몸을 떨며 소리쳤다. 그렇다네. 큰 죄였지. 하지만 그의 절망은 너무나 컸다네. 그 불명예스런 결혼으로 자신의 가문을 더럽혔고 자신의 순수했던 꿈도 모두 무너져 버린 거지. 자기 스스로 그런 판결을 내리곤 자신에게도 평생 죽음만을 기다리며 살도록 벌을 준 거라네. 슬픔에 잠긴 달타냥은 말이 없었다. 그때부터 아름다운 여자의 말은 믿지 않게 되었네. 끝없이 경계할 것이네. 정말 그 여자는 죽었을까? 그녀는 죽었을 거네. 그럼 그녀의 오빠는? 그를 찾아다녔지만 그는 그 마을에서 사라졌고 아무도 더 이상 그의 소식은 모른다네. 달타냥은 그가 들은 이야기와 그 이야기를 하는 친구의 억양과 표정에 혼란스러워져 더는 물어볼 수가 없었다. 그 이야기를 더 자세하게 아는 것이 두려웠다. 아토스는 그가 그렇게 며칠 동안 마신 술로 몽롱하게 취하지 않았더라면
그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 것이었다. 그래서 그 이야기는 그만두게 하려고 일부러 팔로 머리를 죄면서 조는 척했다. 이 친구는 아직 술 마시는 법을 배우지 못했군. 아토스가 달타냥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마지막 한판 승부. 아토스의 이야기에 달타냥은 너무나 당혹스러웠다. 다음 날 달타냥은 일어나자마자 그 이야기를 끝까지 알아보기로 마음을 먹었다. 그러나 아토스는 어느새 말짱한 정신으로 되돌아와 있었다. 그것은 그가 말하길 원치 않는 얘기는 절대 하지 않는다는 뜻이었다. 오히려 아토스는 바로 다음 이야기를 시작했다. 난 아직 자네에게 나에게 주려던 그 멋진 말에 대해 감사를 하지 않았네. 그런데 나는 자네에게 야단 맞을 각오가 되어 있네. 무슨 일로? 오늘 아침에 있었던 일을 짧게 말해줌세. 새벽 6시에 아래층으로 내려갔다가 우연히 두 사람이 이야기하는 걸 듣게 됐네. 그들은 말 한마리를 100프랑에 팔려 하고 있었네. 나는 거기 끼어들어 한 가지 제안을 했다네. 그 돈을 가지고 주사위 게임을 하세나. 나는 내 말을 걸겠네. 그 두 사람은 내 제안을 곧 받아들였네. 하지만 결과가 나쁘게 됐네. 내 말이 넘어간 것이네. 달타냥의 얼굴이 어두워졌다. 정말로 유감이네. 더 안 좋은 일이 있다네. 나는 내 말이 그렇게 사라지자 자네 말까지 걸고 다시 게임을 했네. 행운을 빌면서. 그래서 어떻게 되었나? 또 내게 운이 없었다네. 그래서 자네 말도 넘어갔네. 아토스, 이 말을 하게 돼서 안 됐지만 자네 정말 제정신인가? 그냥 딱 한 번 주사위 게임을 했고 결과가 안 좋았을 뿐이네. 아토스, 지금 자네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네. 더 듣고 싶지도 않네. 아토스는 계속 말을 이어갔다. 사실 안장과 마구도 걸었는데 그것들도 다 잃었네. 게다가 더 이상 걸 게 없어지자 나는 자네의 반지까지 걸게 되었네. 달타냥은 자신의 손을 만져보았다. 그러니까 내가 보아하니 값진 보석인 듯 했네. 자네의 보석은 진짜 좋은 다이아몬드라네. 그래서 그들 중 한 사람과 이야기를 해봤더니 그자가 관심이 있어 하더군. 그래서 자네의 반지를 100프랑으로 치고 10판을 하기로 했네. 농담이겠지? 아닐세. 게임을 13판 하고 났더니 자네 반지도 넘어갔네. 나는 그 반지를 어떻게 되찾을까 고심했네. 문득 상대자가 나의 하인 그리모드를 마음에 들어한다는 걸 알았다네. 내가 어떻게 했겠나. 다행히 그리모드 덕택에 자네의 반지와 말 2마리, 안장을 되찾았네. 거기서 게임을 멈췄지. 잠시 후에 다시 게임을 해서 그리모드를 찾았지만 말 2마리를 다시 잃었네. 달타냥은 안도의 숨을 쉬며 물었다. 반지는 그래서 내 것이 되었단 말이지? 그렇다네. 거기다 멋진 안장까지 있다네. 말이 없다면 그건 소용이 없네. 걱정 말게. 내게 또 생각이 있네. 아토스, 제발. 달타냥, 게임에서 잃어도 더 위험할 건 없네. 그 두 녀석은 아직 있네. 우리 안장을 얼마나 쳐줄지는 잘 모르겠네. 만약 지면? 그것도 줘버리지. 말이 없다면 자네 말대로 안장은 필요 없지 않은가. 어떻게 할까? 딱 한 판만 하자고. 아토스는 그 패거리들을 찾아 나섰고 그들이 마구간에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들은 안장이 없어서 고심 중이었다.
당연히 그들은 아토스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조건은 다음과 같았다. 그들은 안장 2개를 걸고 상대방은 말 1마리나 100프랑 중 하나를 선택하여 걸기. 첫 번째 판에서 달타냥이 이겼다. 상대는 말을 잃지 않으려고 이렇게 말했다. 100프랑을 주겠소. 달타냥은 거절했다. 받아들이게. 아토스가 충고했다. 우리는 2사람인데 말이 1마리면 소용없지 않은가. 100프랑을 받으면 파리까지 편안하게 갈 수 있네. 말이 없이? 우리들 하인의 말을 타면 될 것이네. 우리 같은 사람이 비실비실한 노새를 타고 가다니. 그 사이 우리들의 다른 2 친구는 멋진 말을 타고 달리겠지. 아토스가 웃었다. 아무튼 자네라면 어떻게 할 텐가? 주저하지 않고 100프랑을 받겠네. 그 돈이면 얼마간 유용하게 쓸 수 있지 않겠나. 나를 믿게, 친구. 달타냥은 좀 더 그럴듯한 대답을 기대했지만 아토스의 면전에 대고 그렇게 말할 수가 없었다. 2 사람은 곧 출발 준비를 서둘렀다. 그들은 플랑케와 그리모드의 노새에 올라탔고 2 하인은 말 1장을 머리에 이고 걸어가기 시작했다. 말들이 얼마나 쇠약한지 아토스와 달타냥은 그의 하인들보다 조금 일찍 크레베코에 도착했을 뿐이었다. 아라미스는 슬픈 얼굴을 하고 창가에 서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안녕, 아라미스. 아토스와 달타냥은 즐거운 듯이 소리쳤다. 지금 오는가, 친구들. 자네들을 보니 조금 위로가 되는군. 나는 지금 인생의 허무함에 대해 생각을 하던 중이었네. 나는 멋진 영국산 말을 가지고 있지만 지금은 없네. 아, 어제는 있었는데 오늘은 없다니. 무슨 일이 있었는가? 나는 속았다네. 싼 값에 그 말을 넘겼다네. 아토스와 달타냥은 폭소를 터뜨렸다. 친구들, 나를 비웃지 말게나. 인생이란 괴로운 희생을 감수해야 하는 것이 아니겠나. 자네들의 착한 마음이 부러울 뿐이네. 자네들은 하인의 노새를 타고 하인들에게 자네들의 준말을 맡기다니. 바로 그때 마차 하나가 멈춰섰고 거기서 그리모드와 플랑케가 내렸다. 그들은 여전히 안장을 머리에 인 채였다. 2 하인은 마차를 빌려 타고 온 것이었다. 파리까지 마차로 데려다 주는 대신 마차 주인에게 술 한 잔을 사기로 했던 것이다. 아라미스는 눈이 휘둥그레졌다. 놀라움이 조금 가시자 그는 달타냥과 아토스를 바라보며 더듬더듬 물었다. 자네들 말은? 아직도 모르겠나? 아토스가 웃었다. 친구들, 말을 잃어버린 사람이 나 혼자가 아니군. 안장이라도 있는 것을 행운으로 알겠네. 아라미스는 기분 좋게 대답하곤 그의 하인을 불렀다. 안장을 챙겨서 저 친구들의 안장 곁에 두거라. 그나저나 포르토스의 말은 어떻게 됐을까? 그 역시 그의 말을 넘어가게 하지는 않았겠지. 노새들을 쉬게 하느라 1시간 정도 머무른 뒤 세 친구는 다시 길을 떠났다. 2 친구와 같이 움직이기 위해서 아라미스는 바진도 다른 하인들과 함께 마차를 타고 가라고 일렀고 여관 주인에게 돈을 지불하고 나서 자신도 바진의 노새에 올라탔다. 그들이 포르토스가 있는 여관에 도착했을 때 그는 4인분이 차려진 식탁 앞에 앉아 있었다. 아주 좋네. 같이 점심을 들자고. 나도 지금 막 먹기 시작했다네. 보아하니 혼자가 아닌 것 같은데. 아라미스가 말했다. 사실 오늘 이 지방의 귀족들을 몇 명 초대했는데 30분 전에 그들이 올 수 없다는 전가를 보내왔다네. 나쁠 것 없지. 자, 각자 자리에 앉게나. 모스케통, 포도주를 몇 병 더 가져오게.
자네들이 지금 먹고 있는 게 뭔지 알겠는가? 아토스가 잠시 후 물었다. 신선한 야채를 곁들인 최상의 쇠고기가 아닌가? 달타냥이 확실하다는 듯이 대답했다. 틀렸네. 이건 말고기라네. 아토스가 설명했다. 포르토스, 사실을 말해주게. 말고기에는 안장을 반찬으로 먹어야 하지 않겠나? 안장은 아직 내가 가지고 있네. 나를 찾아온 사람들마다 다들 나의 말에 관심을 가졌다네. 모두가 그와 같은 좋은 말을 갖지 못해 부러워한다는 걸 알았네. 그래서 나는 그들 중에서 그 말을 가장 아껴줄 것 같은 사람을 하나 골랐다네. 그리고 내 결정대로 그 말을 이 지방의 영주에게 선물했네. 그저 선물로 주었다고? 달타냥이 어리둥절한 채 물었다. 아니, 그냥 선물한 건 아니지. 아주 싼 값을 받았다네. 모두가 와 하고 웃었다. 포르토스는 그 이야기가 무엇이 그리 우스운 이야기라고 크게 웃느냐는 듯이 의아스런 표정을 지었다. 내가 가진 돈이 많이 줄어들긴 했네. 나는 스페인 포도주 맛을 보고 나서 그 포도주를 60병을 샀다네. 그리고 그걸 마차에 실어놨다네. 아토스가 말했다. 다 쓰고 내 주머니에 남아있는 돈은 30프랑일세. 포르토스가 덧붙였다. 12프랑. 주머니를 뒤적거리며 아라미스가 말했다. 그럼 달타냥, 자네는 얼마를 가지고 있는가?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든 해결될 걸세, 친구들. 아토스가 침착하게 말했다. 우리한테는 멋진 안장이 있지 않은가? 그리고 달타냥은 게임 운이 좋네. 우리의 운명을 그에게 한번 맡겨보자고. 포르토스의 작전. 그의 4월 첫째 주에 왕은 로켈레를 공격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그곳은 우고노티의 마지막 보루였다. 그의 특수부대는 전쟁에 대비한 군수품을 준비하느라 여념이 없었다. 우리의 내 영웅에게도 이 어려운 일이 맡겨졌다. 가장 괴로운 사람은 달타냥이었다. 그는 사실 신병일 뿐이었다. 어쩌면 그에겐 평범한 일이 격에 맞을지도 몰랐다. 하지만 우리의 젊은 달타냥은 어떤 경우 포르토스보다 더 허영심이 많다는 것을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다. 그들의 대장격인 아토스는 근무를 서기 위해 나가고 없었다. 물론 그도 다른 이와 똑같은 상황이었고 그저 하늘에서 군수품이 떨어지길 바랄 뿐이었다. 아라미스는 깊은 생각에 빠져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 이 네 사람을 묶어준 운명으로 그들 하인들도 서로 뗄 수 없는 관계가 되었다. 모스케통은 혼자서 빵을 독차지하고 앉아 조용히 먹고 있었고 바지는 이 어려운 상황이 자신의 주인으로 하여금 원래의 본분, 즉 수도원으로 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빌었다. 그 정적을 깨고 문을 박차고 나간 사람은 포르토스였다. 갑자기 좋은 생각이 났던 것이다. 달타냥은 생루 교회로 들어가다 포르토스를 보게 되었다. 그는 재빨리 포르토스를 따라갔다. 포르토스는 무심한 표정으로 성수반에 무릎을 꿇고 있었다. 달타냥도 다른 성수반 근처로 가 무릎을 꿇고 앉아 포르토스의 행동 하나하나를 놓치지 않고 지켜보았다. 포르토스는 마치 교회의 아름다운 건축물에 반한 사람처럼 그 높은 교회당의 기둥을 위아래로 훑어보고 있었다. 그러나 멀리서 그를 지켜보는 달타냥의 눈에는 그가 군수품 걱정으로 가득 차 있다고 여겨졌다. 그런데 여기저기 두리번거리던 그의 시선이 정확히 한 곳으로 집중되었다. 그곳에는 귀족으로 보이는 한 중년 부인이 꼿꼿하게 앉아 있었다.
이것을 지켜본 달타냥은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왜냐하면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포르토스는 나이든 여자에겐 눈길 한번 안 주던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 중년 부인은 거의 어머니 뻘 되는 나이의 여자였던 것이다. 달타냥은 신경을 곤두세웠다. 달타냥의 세 친구들, 즉 아토스, 포르토스, 아라미스는 사실 모두 가짜 이름이었다. 그들은 그들의 진짜 이름을 밝히기를 원치 않았고 나름대로의 비밀을 갖고 있었다. 물론 모두 상류층 가문의 교육과 소양을 가진 사람들이었다. 포르토스는 자신의 재산, 가족관계 등을 생각해 보았다. 그러다 마침내 그의 숙모에게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이다. 혈혈단신의 엄숙한 숙모는 1년 중 얼마 동안 파리에 있는 자신의 집에 머물곤 했다. 숙모는 자신의 조카인 포르토스를 귀족의 혈통으로 타고났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고집대로 총사 제복을 입는 망나니 녀석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포르토스는 이 숙모를 설득할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그래서 그는 믿음이 깊은 숙모를 만나기 쉬운 교회에서부터 접근을 시작하게 된 것이다. 포르토스는 신사들 사이에 앉아 있는 숙모를 발견하곤 그에게 보일 만한 자리에 반듯하게 앉아 있었다. 숙모에게 좋은 인상을 주기 위해서였다. 얼마 후 예배가 끝나고 신자들이 밖으로 나오기 시작했다. 포르토스는 입구의 성수반 곁에서 숙모를 기다렸다. 숙모가 다가오자 그는 성수에 손을 담갔다가 빼고는 깊이 절을 하며 그 젖은 손을 내밀었다. 그 전에 이미 그를 알아보고 지켜보았던 숙모는 그의 점잖은 태도에 만족스러워했다. 숙모는 친근하게 말을 걸며 그를 격려했다. 포르토스는 그녀에게 팔짱을 끼고 마차까지 따라가면서 이렇게 우연한 기회에 숙모와 이야기를 나누게 되어 기쁘다고 말했다. 예전 같았으면 그녀가 불쾌해할까봐 감히 말 한마디 건네지 못했을 것이다. 그래도 숙모는 망나니 조카지만 만나게 된 것에 기뻐했고 헤어지면서 다음 날 점심에 초대했다. 포르토스가 원하던 대로 된 것이었다. 이제 숙모를 다 설득시킨 것이나 다름없었다. 다시 만난 밀레이디. 포르토스가 자신의 작전대로 숙모를 설득시키는 일이 순조롭게 풀리는 동안 달타냥은 성수반 옆에서 친구의 전략을 지켜볼 수 있었다. 그의 관심은 순전히 한 수 배운다는 차원이었다. 그런데 다음 순간 교회를 나서는 사람들 사이에 한 사람의 낯익은 모습을 발견하고는 깜짝 놀랐다. 그 사람은 무항에서의 그 재수없던 날 만났던 바로 그 비밀스런 밀레이디였다. 달타냥은 즉시 그 우아한 귀부인을 감시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자신의 마차로 다가가 마부에게 생제르망으로 가자고 했다. 말을 타고 오지 않았던 달타냥은 그녀의 마차를 따라갈 수가 없었다. 그래서 그는 바로 그의 하인에게 트레빌 대장의 마부에게 가서 말 안장이 얹어진 말 두피를 빌려오라고 했다. 플랑케는 잠시 후 돌아왔고 그 둘은 금발의 밀레이드를 따라 힘껏 말을 달렸다. 생제르망에는 또 다른 놀라움이 달타냥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 비밀스런 부인의 흔적을 찾아 구석구석 뒤지고 있을 때 플랑케가 어느 집 발코니에 서 있는 남자를 가리켰다. 달타냥은 그가 발터백작의 하인이라는 것을 금세 알아차렸다. 그는 바로 달타냥 자신이 칼라이스에서 거의 죽은 목숨이 된 주인 곁에다 꽁꽁 묶어두었던 그 하인이었던 것이다. 달타냥과 플랑케는 곧 작전을 세웠다. 달타냥이 밀레이드를 계속 찾는 동안 플랑케는 그 하인에게 다가가 이것저것 말을 걸기로 한 것이다.
그 하인은 플랑케를 못 알아볼 것이다. 그런데 갑자기 마차가 덜컹대는 소리가 나더니 바로 발터백작의 집 앞에 멈춰섰다. 달타냥은 숨어서 밀레이드가 마차의 창밖으로 고개를 내민 채 그녀의 하녀에게 백작의 집 문 앞에서 그녀가 왔음을 알리라고 말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다. 그런데 둘도 없이 좋은 기회가 찾아왔다. 왜냐하면 발터백작의 하인은 바로 그 순간 집안에서 부르는 소리를 듣고 달려간 것이다. 그래서 플랑케는 대신 백작의 하인처럼 다가가서 밀레이드의 하인으로부터 그의 주인에게 보내는 편지를 전달받았던 것이다. 그리고 마차가 급히 사라지자 플랑케는 그녀의 말대로 그 편지를 전해주기 위해 자신의 주인을 찾았다. 달타냥은 아무 생각 없이 그 편지를 펼쳤고 곧바로 잘못된 것을 알게 되었다. 그 편지는 발터백작 앞으로 되어 있었던 것이다. 그 편지를 보낸 사람은 그의 안부를 묻고 그와 만나기를 원했다. 그리고 다음 날 가까운 여관에서 검정색과 빨간색 옷을 입은 한 하인이 그의 대답을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고 알려왔다. 달타냥은 그 편지를 통해 발터백작이 죽지 않고 살아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 사실에 마음을 놓으면서 치밀한 계획을 머릿속에 떠올렸다. 그는 다시 밀레이드의 마차를 뒤쫓았다. 하지만 이번엔 그 마차를 따라잡는데 서두를 필요가 없었다. 그 마차는 길 한쪽에 세워져 있었던 것이다. 그녀는 한 귀족과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달타냥은 그들의 대화를 듣기 위해 가까이 다가갔다. 그들은 무엇인가 정신없이 말하고 있었다. 화가 난 밀레이드는 화려한 부채로 부채질을 하고 있다 갑자기 행동이 거칠어지면서 화를 냈다. 그 행동이 상대의 웃음을 자아냈고 그래서 밀레이드는 더욱더 화가 나 안절부절 못했다. 달타냥이 기다리던 바로 그 순간이었다. 달타냥이 불쑥 밀레이드 앞으로 나서며 자신이 보기에 상대방이 나쁜 사람 같으니 혼내주어도 괜찮겠느냐고 물었다. 밀레이드는 그렇게 나타난 기사 옆으로 바짝 다가섰다. 그러더니 그녀의 아름다운 파란 눈을 동그랗게 뜨며 말했다. 당신이 저를 보호해 주신다면 저도 기쁘겠지만 보시다시피 저 사람은 나의 오빠입니다. 아, 그렇다면 제가 실례를 했군요. 죄송합니다. 저는 남매 간의 대화를 방해할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그러나 일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마차 옆에 서 있던 그 오빠는 달타냥을 업신여기듯 바라보다 밀레이드에게 말했다. 이 바리 같은 녀석은 뭐야? 가던 길이나 가지 않고. 달타냥은 그런 모욕을 듣곤 한순간도 지체할 수가 없었다. 바리는 당신일세. 내가 내 길을 가는데 바로 이 마차가 길을 막고 서 있지 않은가? 두 사람은 결투를 하듯이 서로 노려보고 있었다. 금방이라도 격렬한 싸움이 일어날 것 같은 분위기였다. 보통 이럴 땐 곁에 있던 여자가 남자들의 적개심을 부드러움으로 녹이면서 그들 사이에 끼어들어 싸움을 말리기 마련이다. 하지만 밀레이드는 어서 집으로 가자 하고 마부에게 소리쳤다. 마부는 말에 채찍을 휘둘렀고 마차는 먼지를 일으키며 멀어져 갔다. 남은 둘은 계속 노려보고 있었다. 먼저 그녀의 오빠라는 사람이 등을 돌려 가려고 했다. 달타냥은 그를 불러 세우곤 당신이 칼을 가지고 있지 않으므로 당장 겨룰 수 없으니 오늘 저녁 릭상부르 궁 뒤에서 만나자고 했다. 그녀의 오빠인 윈터경은 오겠다는 약속을 했고 두 사람은 헤어졌다. 달타냥은 아토스의 집을 향해 말을 달렸다. 그리고 그에게 모든 일을 이야기했다. 윈터경이 싸우기 위해 자신의 새 친구를 데리고 나올 테니
달타냥의 세 친구도 모두 함께 약속 시간에 맞춰 릭상보르 궁티로 나가기로 했다. 달타냥 일행은 이 사실을 무척 반가워했는데 그들에겐 이번 일이 다가올 전쟁에 대비한 연습처럼 느껴졌기 때문이다. 저녁이 되어 결투가 시작되었다. 삼총사는 각자 한 명씩 맡아서 결투장 밖으로 서둘러 데리고 나갔고 달타냥은 윈터경을 상대로 지치지도 않고 계속 추격했다. 결국 그를 잡았고 그는 넘어졌다. 달타냥은 그를 덮치면서 그의 목에 칼을 겨누었다. 하지만 달타냥은 누이를 생각해서 봐준다며 그를 살려주었다. 당연히 윈터경은 마음속으로 달타냥이 밀레이드를 좋아하고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고 그 다음날 저녁 자신이 직접 그녀를 소개시켜 주겠노라고 했다. 사실 달타냥으로 말할 것 같으면 항상 코스탄차라는 이름의 아가씨를 일편단심으로 좋아했다. 그런데 왕비를 살렸던 훌륭한 병사로서 밀레이드에 대한 윈터경의 생각은 그를 갈등하게 만들었다. 달타냥은 그의 의지와는 달리 그날 무항에서 멀리 그녀를 쳐다보게 되었을 때부터 그녀의 아름다움에 반했었고 동시에 섬뜩한 기분도 어렴풋이 느꼈었다. 아무튼 그날 저녁 그는 멋있게 차려입고 그녀의 집으로 향했다. 윈터경은 정확한 시간에 그를 데리러 왔고 두 사람은 밀레이드의 집으로 갔다. 윈터경이 달타냥이 자신을 죽일 수도 있었지만 살려주었다고 하면서 그녀에게 소개하자 그녀의 얼굴에는 순간 야릇한 미소가 번졌다. 그걸 본 달타냥은 소름이 오싹 끼쳤다. 그러나 윈터경은 아무 이상한 점을 느끼지 못한 듯 했다. 그녀의 접대는 높은 신분의 귀부인에게 맞게 우아하고 친절했으며 이야기는 환상적이었다. 달타냥은 윈터경이 밀레이드의 오빠가 아니라 그녀의 형보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녀는 윈터 가문의 막내 아들과 결혼했었고 지금은 미망인이 되었던 것이다. 그 사이에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그 아들은 윈터 가문의 혈통과 재산을 상속받게 되었다. 달타냥은 그녀가 솔직하게 털어놓은 이야기 속에서 자신의 두 번째 계획은 생각도 할 수가 없었다. 그리고 그녀의 아름다움에 흠뻑 빠져서 그 집을 나설 무렵엔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처럼 여겨졌다. 며칠 후 그녀를 다시 찾아갔고 그는 그녀에 대한 작전을 다시 짜기 시작했다. 두 사람은 서로를 조금이라도 더 알려고 애썼다. 숙모와의 협상. 포르토스는 자신의 숙모와 헤어져 돌아오면서 군수품을 마련할 수 있다는 장밋빛 희망이 자신 앞에 펼쳐져 있는 것을 느꼈다. 일은 거의 성공적이었고 남은 일은 전쟁터에서 열심히 싸우기만 하면 되었다. 그는 숙모와의 약속 시간에 맞춰 옷을 수수하게 차려입고 숙모를 설득할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해 보았다. 그러고는 실마리가 잡힐 때까지 조용히 기다리는 것이 낫겠다고 결정했다. 숙모의 집으로 초대받아 가는 그의 마음은 정말 복잡했다. 그는 멋진 모습을 좋아했지만 지금은 전쟁 상황이기 때문에 다른 병사들과 마찬가지로 여기저기 떠도는 외롭고 초라한 병사였다. 어쩌면 그가 일부러 그렇게 차려입었을지도 몰랐다. 숙녀의 집은 무척 엄격해 보였다. 집안의 가구들은 무척 검소했고 있어야 할 것만 있었다. 그에게 앉으라고 권한 식탁도 초라했다. 은이나 크리스탈도 없었고 그 흔한 붉은 포도주도 없었다. 희멀건한 포도주에 삶은 닭고기뿐이었다. 이를 본 포르토스는 실망했다. 조금 전까지 보조금을 얻어 내리라던 희망이 한순간에 꺾여버렸다.
하지만 두 손을 불끈 쥐고 그는 이야기를 시작했다. 그는 그가 알고 있는 모든 웅변수를 총 동원했다. 놀라운 것은 숙모가 어느 정도 자신의 조카를 도울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군수품과 같은 말을 좋아하지는 않았다. 포르토스는 그 순간에도 숙모가 무엇을 얼만큼 줄 수 있는지를 가늠해 보았다. 결국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끌고 가서 전쟁터로 나가는 한 병사에게 얼마큼을 줄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한참 열띤 논쟁을 하다 보니 포르토스는 점점 더 흥분했고 반면 나이 많은 숙모는 구두쇠 같은 상인처럼 굴었다. 그들은 결국 이렇게 하기로 했다. 포르토스는 그의 무기나 안장 등을 마련하기 위해 꽤 큰 돈을 받기로 하고 자신과 하인의 말은 숙모가 직접 마련해 주기로 뜻을 모았다. 비록 처음 계획대로는 되지 않았지만 자신이 원하는 대로 일이 잘 풀렸다. 그러나 포르토스는 이에 만족하지 않았다. 그는 더 많은 돈을 받을 생각에 또 다른 작전을 생각했다. 사실 그 나이 많은 숙모는 조카에 대한 애정보단 돈에 더 많은 애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다. 며칠 후 포르토스는 아라미스의 집에서 그간의 달타냥이 겪었던 모험 이야기를 듣고 있었다. 그때 갑자기 모스케통이 허겁지겁 뛰어와선 포르토스에게 아주 중요한 문제가 생겨 집으로 가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포르토스가 떠나고 나자 아라미스와 달타냥은 하던 이야기를 멈추었다. 바로 그때 아라미스에게 은밀한 편지 한 통이 전해졌다. 그 편지 때문에 아라미스는 흥분하였다. 편지와 함께 많은 군수품을 준비하기에 충분한 양의 돈이 들어있었던 것이다. 달타냥과 아라미스는 날아갈 듯 기뻤고 이 즐거운 소식을 빨리 알리려고 아토스의 집으로 향했다. 그런데 길을 걷던 달타냥이 갑자기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친구의 팔을 붙잡았다. 마치 귀신이라도 본 듯한 얼굴이었다. 사실 달타냥이 놀랄만 했다. 모스케통의 마차를 끌고 무심하게 땅만 보고 가는 말은 정말 희한한 말이었다. 밝은 주황색의 말총은 없고 고개는 땅에 닿을 듯한 그 말. 바로 달타냥의 말이었던 것이다. 모스케통에게 어찌된 영문인지 설명을 듣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었다. 그는 그의 주인만큼 허풍이 심한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포르토스의 숙모는 파리에서 가장 싼 말을 사기 위해 여기저기 수소문을 했고 마침내 이 허약한 말을 찾아냈다는 사실을 어렵게 알게 되었다. 어찌된 영문인지 몰라 깜짝 놀랐던 아라미스와 달타냥은 이 이야기를 듣곤 웃음을 멈출 수가 없었다. 그러나 만일 그 모습을 포르토스가 봤더라면 얼마나 괴로워했을 것인가. 포르토스는 숙모 집으로 달려가 따졌고 결국 그 집을 나올 땐 주머니에 진짜 말 한 피를 살 수 있는 돈이 들어있었다. 여주인과 하녀. 달타냥과 밀레이디의 싸움은 이제 거의 마지막을 향해 치닫고 있었다. 그들 두 사람은 서로 상대방의 길을 죽이고 서로가 가진 비밀을 캐내려 하고 있었다. 그러나 사실 이번 싸움은 동등한 입장에서 한 것이 아니었다. 밀레이드는 훨씬 교활하고 재력이 있었으며 무엇보다 독하고 집념이 강한 한 발짝도 후퇴하지 않고 싸우는 사람이었다. 한편 달타냥은 병사들이 을에 그렸듯이 충동적이라 생각보다는 행동이 앞서는 사람이었다. 결국 그는 인정하고 싶지 않겠지만 그녀의 술수에 넘어가고 말았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아토스는 달타냥에게 신중하라고 충고를 했지만 여전히 효과가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밀레이드의 시중을 드는 하녀 캐티가 달타냥을 찾아왔다. 그녀는 자신의 주인인 밀레이디가
달타냥에게 잘해주는 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있었다. 제가 보기에 당신은 나의 주인을 무척 사랑하시는 것 같군요. 하지만 그녀는 당신을 전혀 사랑하지 않아요. 한번 실험해 보세요. 이렇게 말하며 캐티는 봉인된 편지 하나를 그에게 건네주었다. 달타냥은 그녀가 말할 새도 없이 편지를 열었다. 아니에요. 뜯어보지 마세요. 당신 것이 아니에요. 캐티는 울상이 되었다. 달타냥은 자존심이 무척 상했다. 그는 재빨리 편지를 뒤집어 편지 봉투에 주소를 읽었다. 발터 백작이라니. 달타냥의 머릿속에 플랑케와 함께 보았던 생제르망의 일이 선명하게 떠올랐다. 이번에는 밀레이디가 발터 백작에게 만나자는 약속을 했고 그를 향한 아주 달콤한 감정이 담뿍 담겨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달타냥은 자신의 사랑이 배신당하고 속았다는 것을 알았다. 밀레이디는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을 좋아하는 것이다. 바로 그때 밀레이디가 그녀의 하녀를 부르는 소리가 들려왔다. 달타냥은 재빨리 옆방으로 숨었다. 그러나 문이 채 닫히지 않았기 때문에 그 두 여자가 나누는 대화를 들을 수가 있었다. 젊은 하녀는 달타냥의 이야기를 했고 밀레이디는 확신에 가득 차서 거침없이 말했다. 오늘 저녁 달타냥을 보지 못했지만 그는 내 손바닥 안에 있는 것이 확실해. 내가 그를 얼마나 좋아하냐고? 내가 미쳤어? 그 멍청이 녀석이 윈터경을 죽일 수도 있었는데 그를 살려준 것은 정말 큰 실수였어. 그 무식한 녀석은 감히 나에 대한 추기경님의 신뢰를 떨어뜨렸어. 나쁜 녀석. 만약 추기경님께서 그를 감시하라고만 하지 않았더라면 반드시 복수했을 거야. 그때 캐티가 끼어들었다. 하지만 주인님은 왕비의 시녀에게 복수를 하셨잖아요. 이름이 뭐였더라? 보나시오. 그건 감히 나를 상대하려던 여자에게 맛 좀 보여준 것뿐이지. 밀레이디의 대답이었다. 달타냥은 그녀의 악랄함과 자신의 어리석음에 커다란 충격을 받았다. 어떻게 저런 여자에게 빠질 수가 있었던가? 어떻게 그녀에게 마음을 빼앗길 수가 있었단 말인가? 밀레이디가 방을 나가자마자 달타냥은 자신의 어리석음을 깨닫게 해준 캐티에게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 한마디를 남기고 급히 그곳을 빠져나왔다. 다음 날 달타냥은 밀레이디가 집에 없을 시간에 맞춰 다시 그 집으로 갔다. 그리고 하녀에게 편지 한 통을 밀레이디에게 전해주라고 했다. 그것은 그녀의 약속을 기쁘게 받아들여 바로 오늘 저녁 찾아가겠다는 내용이 든 발터백작의 가짜 편지였다. 캐티는 처음부터 속일 생각은 없었다. 하지만 지금은 너무 늦었다. 그녀는 달타냥의 복수를 도와주기 위해 위험을 감수하기로 결정했다. 함정은 만들어졌고 이제는 가장 어려운 일 하나가 남아 있었다. 밀레이디의 비밀. 드디어 어둠이 온 천지에 길게 내려앉았고 정원의 나무들은 스산함을 더했다. 그 저녁에 달타냥은 밀레이디와 만나기로 되어 있는 발터백작의 옷을 준비했다. 달타냥은 아무것도 모르는 척하면서 늘 그랬듯이 저녁 10시에 밀레이디의 집으로 갔다. 그녀는 자신의 초조함을 감춘 채 아주 예의 바르게 그를 맞았다. 하지만 달타냥은 그녀의 마음이 얼마나 흥분되어 있는지 알 수 있었다. 그는 또 예전처럼 작별 인사를 깍듯이 하고 나왔다. 그리고 계획된 대로 캐티의 방에 올라갔다. 한편 밀레이디는 발터백작이 오면 곧바로 자신에게 올 수 있도록 커튼을 다 열고 불을 밝히라고 지시했다. 달타냥은 하녀의 방에 숨어서 모든 준비가 끝나기를 기다렸다. 캐티가 그의 주인에게 밤인사를 하고 물러나오자 그곳을 나와서 밀레이디의 방으로 다가갔다. 이 신비하고도 잔인한 여자는 처음으로 사랑의 감정에 빠졌다.
그는 발터를 사랑하고 있었으며 지금은 초조하게 그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문 앞에 발소리가 들리자 그녀는 물었다. 누구신가요? 발터 백작이요, 밀레이디. 달타냥은 낮게 속삭이며 잔뜩 긴장한 채 그 방으로 들어갔다. 그 방은 칠흑같이 어두웠다. 그녀는 아무 의심 없이 그의 손을 잡고 부드럽게 말했다. 사랑하는 백장님, 얼마나 오랫동안 당신이 오기를 기다렸는지요. 저를 향한 당신의 마음을 잘 알고 있어요. 지금 당신의 마음을 제게 주세요. 제가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말이에요. 저는 제 모든 사랑을 보여드리기 위해 이걸 드리겠어요. 그녀는 값비싼 반지를 꺼내어 가짜 발터 백작의 손가락에 끼워주었다. 잠시 후 달타냥이 그곳을 나올 땐 몹시 혼란스러웠다. 밀레이드를 증오하고 오로지 그녀에게 복수를 하겠다는 다짐을 하면서도 그녀의 매력에 빠져들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곳을 도망치듯 빠져나온 그는 동요되는 마음을 진정하지 못한 채 현명한 아토스에게 충고를 구하기 위해 그의 집으로 갔다. 자신에게 일어난 일들을 말하면서 그는 밀레이디의 선물도 보여주었다. 다이아몬드로 장식된 사파이어 반지였다. 아토스는 그 반지를 보자마자 그 반지를 집어서 자세히 살펴보기 시작했다. 달타냥, 이 반지는 내가 알고 있는 것이네. 이건 우리의 가문임을 증명하는 반지일세. 정말 확실하다네. 새겨놓은 글자까지 똑같은 사파이어 반지가 세상에 어찌 또 있을 수 있겠나. 그럼 그 반지가 자네 가문의 것이라면 밀레이드가 어떻게 이 반지를 가지고 있을 수 있단 말인가? 누군가 피치 못해 팔았을까? 그렇지 않네. 내가 한 여자에게 선물했었다네. 아무튼 친구, 내가 해줄 수 있는 충고는 단 하나일세. 그 알 수 없는 여자를 잊어버리게나 그녀에게서 멀어지게. 달타냥은 아토스의 집에서 밤을 보내고 다음 날 아침 그녀의 집으로 가보니 캐티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밀레이드는 발터백작과 새로운 약속을 하기 위해서 그녀에게 발터백작의 집에 다녀오라고 했던 것이다. 달타냥은 캐티가 새로운 상황이 발생한 것에 대한 두려움에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는 아토스의 충고를 생각하며 그 상황을 끝내기로 마음을 먹었다. 펜을 들고 이렇게 쓰기 시작했다. 밀레이디, 내가 오랫동안 자리를 비웠더니 할 일이 너무 많이 쌓여 있어서 오늘부터 도저히 당신을 만나러 갈 시간을 낼 수가 없소. 그러니 착한 당신, 내가 일을 마치고 당신에게 갈 때까지 기다려주시오. 발터백작. 캐티는 이 편지를 그의 주인에게 가져갔다. 바로 그날 저녁, 달타냥은 늘 그랬듯이 밀레이디의 집으로 갔다. 이번엔 진짜 자신의 모습으로 말이다. 그는 그녀가 흥분하고 불안해하는 모습을 보았다. 그러더니 금세 아주 만족스러운 계획이 생각났다는 듯 평온해졌다. 그리고 갑자기 달타냥에게 어떤 위험도 다 이겨낼 자신이 있느냐고 물었다. 밀레이디, 어찌 그런 것을 의심할 수 있어? 좋아요, 나의 소중한 달타냥. 당신을 한번 시험해보고 싶어요. 날 위해 싸워줄 수 있겠어요? 달타냥은 큰 소리로 장담했다. 저는 항상 당신을 위해서 싸울 준비가 되어 있소. 하지만 알아듣게 설명을 해주시오. 사실 저에겐 적이 하나 있어요. 아주 강한 적이에요. 하지만 나는 당신을 믿고 싶어요. 당신이 정의를 위해 싸울 수 있다고 믿어도 될까요? 그 상황에 푹 빠져버린 달타냥은 너무 흥분했다. 당연하죠. 내가 복수를 해주겠소. 당신의 적의 이름을 알 것도 같군요. 혹시 발터백작 아닙니까? 그 이름을 듣자 밀레이드는 깜짝 놀랐다.
그녀는 달타냥의 손을 잡고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다. 어떻게 알았죠? 어떻게? 들어보시오. 오늘 한 카페에서 이야기를 하던 중에 발터백작이 나에게 반지를 하나 보여주었소. 당신에게 받은 것이라고 하더군요. 이런 세상에. 그녀는 분노에 몸을 떨며 소리쳤다. 그러나 달타냥은 자신이 냉정하게 양심의 가책 없이 연기를 잘할 수 있으리라고 과신했었지만 이제는 더 이상 거짓말을 할 수가 없어서 가면을 벗어 던졌다. 그는 무릎을 꿇고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사실 밀레이디, 내가 당신에게 품었던 사랑 때문에 당신이 내게 준 상처를 난 잊을 수가 없소. 어제 저녁 당신이 만난 발터백작은 바로 지금 당신 앞에 서 있는 사람이오. 어제의 발터백작은 달타냥, 바로 나였소. 이 고백은 그녀에게 심한 충격이었다. 그녀는 속은 것이다. 그녀는 이 작고 멍청한 녀석에게 그것도 자신의 가장 비밀스러운 감정을 놀림당한 것이다. 뭐라고? 당신이었다고? 당신이 발터백작으로? 아, 이런 비겁자, 배신자, 죽어버려요. 그녀는 너무 화가 나서 마구 소리를 질러댔고 달타냥이 잡고 있는 손목을 빼려고 몸부림쳤다. 그렇게 실랑이를 벌이다 그녀의 얇은 옷이 찢어지고 그녀의 어깨에는 분명히 백합꽃 문신이 있었다. 그것은 치욕적으로 감옥에서 새겨진 지워지지 않은 문신이었다. 그것을 본 달타냥은 너무 놀라 뒤로 물러섰고 이미 제정신을 잃은 밀레이디는 분노에 이글거리는 눈으로 그를 노려보며 소리쳤다. 그래, 이제 나의 비밀까지 알게 되었군. 그렇다면 죽어야지. 죽어야지. 그녀는 책상으로 다가가 단검을 꺼내 들곤 달타냥에게 마구 휘둘렀다. 여전히 그 문신의 충격에서 헤어나지 못한 달타냥은 그 자리에 못 박힌 듯이 서 있었다. 얼마 후 정신을 차린 그는 그녀가 휘두르는 칼을 피해 자신의 칼을 빼들었다. 하지만 그녀를 다치게 하지 않고 칼끝으로 그녀를 겨누면서 문 쪽으로 뒷걸음질 쳤다. 그리고 문 밖으로 뛰쳐나갔다. 가문의 반지. 달타냥은 이미 밀레이디의 집에서 한참 멀어졌지만 아직도 두려움과 충격에 휩싸인 채 계속 달렸다. 그는 그렇게 아토스의 집까지 뛰어왔다. 아토스는 자신의 친구가 마치 귀신을 보기라도 한 듯이 놀라 새하얗게 질린 얼굴로 들어오는 모습에 그만 웃음을 터뜨리고 말았다. 달타냥은 아직도 넋이 나간 사람처럼 사방을 둘러보며 물었다. 자네 혼자 있는가? 세상에, 지금 이 밤에 누가 더 있기를 바라는가? 자, 말해보게. 왕이라도 죽었는가? 아니면 자네가 추기경을 죽이기라도 했는가? 달타냥은 여전히 흥분한 상태에서 밀레이디의 집에서 있었던 일을 모두 이야기했다. 알겠나, 아토스? 그녀는 어깨에 백합 문신이 있었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나? 그녀는 죄인이라고. 아토스는 달타냥의 이야기를 듣자 새파랗게 질렸다. 그는 머리를 쥐어뜯으며 의자에 쓰러졌다. 신이시여. 아토스 자신이 직접 그녀를 판결하여 자신이 평생 괴로워하며 죗값을 지불할 각오로 그녀를 죽였다. 그렇다면 지금 그는 그녀의 환영을 보고 있는 것일까? 두 사람은 오랜 침묵에 잠겼다. 달타냥 역시 모든 사실을 짜 맞추느라 생각에 골몰했다. 자네가 아미행에서 얘기했던 그 여자가 정말 죽은 것이 확실한가? 달타냥은 대답도 기다리지 않고 말을 이어갔다. 밀레이디는 한 26살 정도 된 것 같던데
금발머리 맞지? 맑고 파란 눈동자에 피부는 마치 백장미처럼 하얗지 않던가? 맞네. 그리고 왼쪽 어깨에 붉은 백합 문신이 있고. 하지만 그녀는 영국인이라고 하지 않았는가? 그녀가 밀레이디라는 것밖에는 모르네. 그녀를 보고 싶군, 달타냥. 그녀를 봐야겠어. 조심해야 하네, 아토스. 우리 두 사람 다. 만약 그녀가 자네를 알아보면 죽이려 할 걸세. 그녀에겐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일 테니 말일세. 아토스에게 자신의 목숨은 별로 중요하지 않았다. 다만 달타냥이 걱정되었다. 달타냥은 그에게 소중한 친구이고 그는 이 나쁜 이야기에 대해서 너무 많은 것을 알고 있었다. 다행히 우리는 파리를 떠나네. 지금 이 상황에선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나을 걸세. 그녀와 관련이 있는 일은 하나도 좋을 것이 없다네. 갑자기 달타냥은 아직 자신의 주머니에 들어있는 반지를 생각해내었다. 그는 그 반지를 아토스에게 내밀며 말했다. 잘 듣게, 아토스. 나는 이 반지를 가지고 있고 싶지 않네. 또한 이 반지는 자네 가문의 것일세. 그러니 자네에게 돌려주고 싶네. 받게. 아니, 그 나쁜 여자의 손에 들어있던 것이라면 아무것도 가지고 싶지 않네, 달타냥. 난 그것을 받을 수 없네. 하지만 팔 수도 있지 않겠는가. 그 돈으로 군수품을 마련할 수 있을 걸세. 달타냥의 현실적인 제안에 아토스는 평온을 되찾으며 좋은 의도로 받아들였다. 좋은 친구여. 자네의 충고는 항상 최고였네. 자네 말대로 하는 것이 좋겠네. 그 절반을 자네가 갖는다는 조건이라면 말일세. 그러지 않을 거라면 더 달리 쓸 데가 없으니 강에다 던져버리겠네. 자네가 정 그렇게 원한다면 그렇게 하세. 이제 나는 집으로 가야겠네. 우리가 이곳을 떠날 때까진 자네 혼자 다녀서는 안 되네. 집으로 가겠다고? 좋아. 내가 같이 가주겠네. 이미 날이 밝아오고 있었고 두 사람은 햇빛이 가득한 거리를 지나 달타냥의 집으로 향했다. 문 앞에서 그들은 보나시오를 만났다. 그는 마치 감시를 하고 있는 사람 같았고 미묘한 시선으로 그들을 맞이했다. 그는 점잖은 척 인사를 했고 한 여자가 달타냥을 기다리고 있다고 전했다. 그때서야 달타냥은 불쌍한 캐티를 밀레이디의 위험한 집에 그대로 놔두고 왔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는 급히 층계를 올라갔다. 방 문 앞에는 캐티가 와 있었다. 그는 자신이 도망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물어보았다. 밀레이디가 아주 크게 비명을 지르는 바람에 모든 하인들이 달려갔죠. 그녀는 미친 듯이 당신에게 온갖 욕을 퍼부어댔어요. 그녀는 제가 공범이라는 사실을 곧 눈치챌 것이고 아무래도 도망치는 것이 낫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 나으리 저를 파리에서 멀리 떨어진 곳으로 밀레이디가 찾을 수 없는 시골로 보내주세요. 달타냥은 즉시 아라미스의 도움을 받아 캐티를 파리에서 멀리 떨어진 곳으로 보낼 수가 있었다. 달타냥은 시골에 살고 있는 귀부인에게 추천장을 써서 캐티에게 주고 그녀와 작별 인사를 했다. 그러고는 아토스와 함께 그 재수없는 반지를 살 상인을 찾아갔다. 아토스 가문의 반지이기도 했지만 못된 밀레이디로 인해 불명예를 가지게 된 반지는 그렇게 그들의 군수품 문제를 해결해 주었다.